여러분들 교재 144쪽입니다. 144쪽 제일 위쪽에 다이에틸 에테르보다는 아세톤 분자간의 응집력이 큽니다. 아세톤 분자간의 응집력보다는 에탄올 간에는 부분적인 수소 결합이 작용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크죠. 이것보다는 H2O 분자간의 응집력이 더 큽니다. 분자간이 작용하는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 몰 기화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으로 따져도 표면 장력이 더 커지죠. 그러나 어떤 기준 온도에서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분자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기체의 부분 압력인 증기 압력은 더 낮아집니다. 자, 이 물질들에 대해서 X축을 온도로 놓고 Y축을 압력으로 놓았을 때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에틸 에테르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높아집니다. 아세톤은 다이에틸 에테르보다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즉 응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이에틸 에테르보다는 온도가 더 높아야 그제서야 증기압력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죠. 에탄올은 부분적인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증기압력이 높아지고, H2는 또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가 되면 될수록 증기압력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증기압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끓는 점의 정의를 했었죠. 다이에틸 에테르의 증기압력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지다가 어떤 온도에 도달했을 때 다이에틸 에테르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인 760mm Hg와 같아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이에틸 에테르의 끓는 점이다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스몰 t1은 디에틸 에테르의 끓는 점입니다. 아세톤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높아지다가 어떤 온도에 도달하니까 아세톤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인 760mm Hg와 같아졌습니다. 이것이 아세톤의 끓는 점. 마찬가지 방식으로 에탄올의 끓는 점, 그리고 H2의 끓는 점이 나타나죠. 끓는 점의 정의를 이 그래프를 Y축을 중심으로 해보자면은 어떤 외부 압력, 760mm Hg라고 하는 외부 압력 조건이 각각의 순수한 액체 물질의 증기압 곡선과 만나는 것을 끓는 점이라고 하죠. 따라서 디에틸 에테르의 증기압 곡선과 외부 압력이 만나면은 이것이 디에틸 에테르의 끓는 점, 아세톤의 증기압 곡선과 외부 압력 조건이 만나면은 아세톤의 끓는 점, 에탄올의 증기압 곡선과 외부 압력 조건이 만나면은 이것이 에탄올의 끓는 점, H2의 증기압 곡선과 만나면은 이 온도가 H2의 끓는 점이 됩니다. 디에틸 에테르에서 H2O로 가면 갈수록 응집력이 더 크게 나타나죠. 응집력이 크니까 결국 이 물질들의 끓는 점의 온도가 되게 돼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기준 온도, 이 온도를 25도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5도의 상태에서 디에틸 에테르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으로 꽤 큽니다. 아세톤의 증기압력은 25도시에서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에탄올의 증기압력은 이만큼, H2의 증기압력은 가장 낮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기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은 더 낮게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기압 곡선 그래프인데 오른쪽에 있는 직선 그래프는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에 관한 겁니다. 로가리즘 증기압력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기화 곱하기 라지 T분의 1 더하기 클라우시우스 상수이죠. X축을 T분의 1로 놓고요. Y축을 로가리즘 증기압력으로 놨을 때 기울기 값 그 자체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기화, 즉 마이너스 R분의 몰 기화열로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몰 기화열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항상 음수값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도 높아지지만 또 뭐도 커집니까?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흡수하는 열인 몰 기화열 또는 다른 말로 몰 증발열이라고 하죠. 그 값이 더 커집니다. 몰 증발열이 응집력이 큰 것에 따라 더 커지고, 몰 증발열의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이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음의 기울기면서 절대값이 더 크니까 더 음의 기울기가 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디에틸 에텔에서 아세톤, 아세톤에서 에탄올, 에탄올에서 물로 가면 갈수록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음의 기울기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이게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분자성 액체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이 물질보다는 이 물질이 몰 증발열이 크구나. 이 물질보다는 이 물질이 몰 증발열이 크구나. 이 물질보다는 이 물질이 몰 증발열이 크구나. 이 물질보다는 이 물질이 몰 증발열, 몰 기혈이 크구나. 몰 기혈이 크다는 것은 응집력이 크고 끓는점이 높다라는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것은 직선 그래프입니다.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에 대한 직선 그래프고, 직선 그래프는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험 출제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특징들을 보시고 특별히 기울기 값이 뭘 의미하나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44쪽 아래쪽을 보면은요, 세 번째로 비휘발성 용질이 증가되면은 용매가 덜 증발한다. 즉, 증발하는 경향이 더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덜 증발을 해서 그때 동적 평형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체 분자수가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순수한 용매죠. 순수한 용매니까 표면 어디에서든지 용매가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발하기 어려운 비휘발성 비휘발성 고체 물질이 용해되어 있을 때 그 물질들은 증발을 하기가 어렵죠. 그때 이 용매만 이렇게 증발할 수 있는데 비휘발성 고체 물질이 있는 표면에는, 그 표면 그 부분에서는 용매가 증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증발하는 경향이 작게 나타납니다. 응축이 될 때는요, 여기에 표면에 비휘발성 고체 물질이 있든 또는 없든 간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이 기체 분자들은 용기 백매에 가서 충돌하든지 이 용액이나 액체 용매에 가서 충돌할 수가 있는데, 증발할 때만 여기 비휘발성 고체 물질이 있는 만큼 덜 증발을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 기체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적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용액 단위에서 증기압 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비휘발성 고체 물질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매가 증발을 덜 하게 되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증기압력이 작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증기압력이 작게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그것의 몰 분율에 비례해서 증발할 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밑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같은 지금 개에 있고 여기는 순수한 용매만 있어요. 여기는 비휘발성 고체 물질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비휘발성 고체 물질이 용해되어 있을 때는요, 증발하는 경향이 비교적 작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비휘발성 고체 물질도 표면 근처에 존재할 수 있고 이것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용매가 증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순수한 용매 상태에서는 표면에 어디에서든지 증발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증발하는 속도가 이쪽에서 증발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용매의 알짜 흐름이 여기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무리 용매가 가더라도 이건 원래 순수한 용매 상태고 여기서는 용액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가더라도 농도가 계속 제로인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리 용매가 온다 하더라도 아직도 농도가 어느 정도만큼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의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다. 만일에 양쪽이 모두 용액이고 한쪽이 저농도 영역이고 한쪽이 고농도 영역이다라고 하면은요, 닫힌 개나 있을 때 용매의 알짜 흐름은 이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영역으로 가게 되고, 충분히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 왼쪽에 있었던 저농도 영역의 레벨은 낮아지고 오른쪽에 있어서 고농도 영역의 레벨은 높아져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되면은 더 이상 알짜 흐름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에서 접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여러 종류의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145쪽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에 대해서 특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이라는 것은 로가리즘 증기압력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기화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클라우시우스 상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온도 조건에서 증기압력을 측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캔처럼 생긴
반응 용기가 있고 여기 이제 캔처럼 생긴 반응 용기에 마개가 완전히 실링이 돼서 막혀 있어요. 여기다가 액체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액체 물질은 순수한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순수한 액체 물질을 집어넣고요. 온도를 라지 T1이라고 하는 온도 조건으로 딱 맞춰줬어요. 그렇게 맞춰주면은 이 용매가 알아서 이 증발을 해서 결국 기체와 액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증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기체들이 어느 정도 압력만큼 존재할 테고 그때 압력이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하는 압력이 측정이 됐어요. 더 이상 압력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때 그 압력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압력인 증기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온도를 이번엔 더 높였어요. 온도를 더 높여서 한참 동안 유지하면,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유지하면은 온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액체는 더 많이 증발하겠죠. 더 많이 증발해서 무슨 상태에 도달합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때도 더 이상 압력이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서 딱 스탑이 될 겁니다. 그 압력을 봤더니 P2라고 하는 압력. 또 온도를 더 높였어요. T3라고 하는 온도로 높였죠. 또 온도를 더 높였더니 이 액체 물질이 증발을 해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상 압력이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압력이 변했어요. 그때 압력을 읽어봤더니 P3라고 하는 압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온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압력을 측정했어요. 여기 이 데이터는요, 6개의 온도 조건에서 압력을 측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 각각의 온도와 각각의 압력을 이 X축을 T분의 1, Y축을 로가리즘 증기압력으로 한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온도를 여기다가 X축에 대입할 때는 X축이 T분의 1이기 때문에 T1분의 1로 대입해서 적용을 했겠죠. 그때 증기압력이 P1이라고 하는 증기압력인데 Y축은 또 P1을 그대로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연독으로 취해서 로가리즘 P1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 값이 로가리즘 P1에 해당되더라. 또 T2라고 하는 온도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때도 X축은 T2분의 1로 변환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때 증기압력은 P2라고 하는 증기압력으로 나왔고 그것도 Y축에다 적용할 때는 로가리즘 P2라는 그 값으로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서로 다른 온도 6가지, 그때 나타나는 증기압력 6가지를 모두 T분의 1 로가리즘 증기압력으로 해서 점을 다 찍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 점에 가장 가까운 직선 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 또는 미분 방정식에서 최소 차승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그 최소 차승법을 배우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요즘은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대입만 하면은 우리는 가장 이 점들에 가까운 한 개의 직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 뭐라고 배웠어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기화이죠. 그래서 기울기 값은 우리가 또 이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러므로 델타 H 기화, 즉 몰 기화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온도가 2가지 온도 조건일 때는 이 점이 2개인데 온도가 3가지 온도 조건일 때는 점이 결국 3개 나오죠. 온도가 6가지인 경우에는 점이 6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점들에 가장 가까운 직선 함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 그래프 바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더 여러 개의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을 측정할수록 실험 오차가 작습니다. 위의 점들에 가장 가까운 직선 그래프를 최소 차승법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2가지 온도 조건에서만 증기압력으로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지 T1이라는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을 구했더니 P1, 라지 T2라고 하는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을 구했더니 P2, 2가지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을 구했죠. 그것을 어디다 대입하냐면은 여기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렌식에 그대로 대입해요. 먼저 라지 T1일 때 증기압력 P1 대입했죠. 또 라지 T2일 때 증기압력 P2 이렇게 대입하고 난 다음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든지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은 되는데 여기서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뺐어요. 그랬더니 CC한 것들이 날아갔죠. 클라우시우스 상수가 날아가고 로가리즘 P1분의 P2가 좌변에 남고 그리고 우변에는요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R분의 몰 기화열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밑의 식을 뺐기 때문에 T2분의 1 빼기 T1분의 1이죠. T1일 때 P1 값 알아요. T2일 때 P2 값 알죠? 기체상수 여기서는 8.3145 줄 퍼 켈빈 몰을 씁니다. 왜냐하면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델타 H가 줄 또는 킬로줄 단위로 사용되기 때문에 줄 단위가 들어가는 8.3145 줄 퍼 켈빈 몰. 그러면 뭐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델타 H 기화라고 하는 즉 몰 기화율을 여기서 계산할 수 있죠. 식도 한 개고 미지수도 한 개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온도 조건에서 증기압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플로팅을 하고서 이 점들에 가장 가까운 직선 그래프를 구하고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델타 H 기화, 즉 몰 기화를 계산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는 좀 더 간단하게 두 가지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을 각각 구하고 난 다음에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에 대입하고서 결국 계산하니까 또 몰 기화열을 구할 수도 있었죠. 어느 게 더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더 간단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두 가지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을 구한 것보다는 더 여러 가지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을 구한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과 같이 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화학에 또는 일반 화학의 범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나머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두 가지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그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아레노스식에 관한 거. 또 146페이지 아래쪽을 보세요. 146페이지 아래쪽은 우리가 연력학 할 때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연력학 할 때 델타 G not 값은 마이너스 RT ln K 값 그리고 델타 G not 값은 델타 H not 빼기 T 델타 S not으로부터 마이너스 RT ln K도 델타 G not이고 델타 H not 빼기 T 델타 S not도 델타 G no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T ln K라고 하는 것은 델타 H not 빼기 T 델타 S not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RT로 나눠주니까 로가리즘 평형상수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not 곱하기 T분의 1 또 마이너스 RT로 나누니까 TT가 서로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서로 나눠지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델타 S not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6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 관한 설명이죠. 먼저 146페이지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 관한 설명, 아레노스식에 관한 것인데 아레노스식 속도상수는 자점률 인자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아레노스식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스몰 k는 속도상수, 라지 a는 자점률 인자, 그리고 여기 EA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죠. 속도상수는 자점률 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이것은 반응 속도론에 나옵니다. 이 식을 양변에 대해서 로가리즘 값을 취했어요. 그럼 로가리즘 값을 취하면 로가리즘 K, 그리고 로가리즘 값을 취하면 로가리즘 A, 로가리즘 값을 취하면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로 나타나겠죠. 이때 X축을 T분의 1로 나왔어요. Y축을 로가리즘, 스몰 k는 속도상수입니다. 속도상수 값으로 나왔더니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로 되어 있죠. 기울기 이퀄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 따라서 기울기 값이 주어진다면 활성화 에너지 계산할 수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로 나타나겠죠. 활성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로 계산이 될 수가 있더라. 또한 이 아레노스식도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구하게 되면은요 밑에 있는 방식에 의해서 쉽게 계산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T1의 온도 조건에서 속도 상수 스몰 K1을 실험적으로 구했어요. 라지 T2 온도 조건에서 속도 상수 스몰 K2를 구했어요. 라지 T1일 때 속도 상수 K1을 여기다 대입했죠. 아레노스식의 이 로가리즘 값을 취한 이 식입니다. 그리고 라지 T2일 때 속도함수 스몰 K2를 그대로 대입했어요.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요. 우변끼리 빼면은 로가리즘 자점률 인자가 이렇게 소거가 돼요. 좌변은
로가리즘 스몰 k1분의 스몰 k2. 그리고 남아있는 우변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가 이 위에 하고 밑에 항에 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가 남죠. 그리고 위의 항은요, t분의 1. 그리고 밑에 항은 t분의 1인데 위의 항은 t2분의 1이고 밑에 항은 t1분의 1이죠. 그래서 t2분의 1 빼기 t1분의 1을 한 것이 곱해지는 방식으로 구해지는데 라지 T1일 때 스몰 K1을 알고 라지 T2일 때 스몰 K2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미 구했고 여기 기체 상수는 이미 알죠. 활성화 에너지도 에너지 단위 줄 또는 킬로줄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기체 상수는 뭘 쓸까요? 8.3에서 줄 퍼 켈빈몰을 쓰죠. 이렇게 해서 미지수 한 개인 저 활성화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식이 한 개고 미지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다 그죠? 자, 146조 아래쪽을 봤더니 표준 엔탈피 변화값 그리고 표준 엔트로피 변화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델타 G낫에 관한 이 공식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X축의 값을 T분의 1로 놓고 Y축, 라지 K는 평형상수죠. 여기 아래로 수식할 때 스몰 K라고 하는 것은 속도상수였어요. 로가리즘 평형상수를 Y축의 값으로 놨더니 여기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났더라고요? 기울기로 나타났죠. 그리고 R분의 델타 S낫이라는 것이 Y축 절편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은요.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델타 H낫 값이 음수죠. 그렇다면 기울기 값, 기울기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에서 이 값이 음수고 앞에 마이너스 보고 있으니까 기울기 전체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은요. 흡열 반응일 때는 델타 H낫 값이 양수. 따라서 기울기 이퀄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인데 이 값이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 보고 있으니까 전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음수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Y축 절편은 R분의 델타 S낫 값인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면은 델타 S낫 값이 양수고 따라서 Y축 절편 전체 R분의 델타 S낫 전체가 양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라면 델타 S낫 값이 음수이고 그러므로 Y축 절편인 R분의 델타 S낫 값은 음수로 표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146쪽을 봤더니 146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어졌어요.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로 나타내 있고 발열 반응은 기울기가 무슨 기울기더라? 양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래프 중에서 발열 반응은 양의 기울기, 그리고 흡열 반응은 음의 기울기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발열 반응은 양의 기울기, 흡열 반응은 음의 기울기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똑같은 방식, 위에 아레노스식에 관한 거든지 또는 앞에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루스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도온도 조건에서의 평형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라지 T1일 때 평형상수를 라지 K1을 구했어요. 그리고 라지 T2일 때의 평형상수 라지 K2를 실험적으로 구했어요.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라지 T1일 때 평상수 라지 K1 대입하고 라지 T2일 때 평상수 라지 K2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우변에 있는 R분의 델타 S낫이라고 하는 것이 소구가 되고 좌변은 로가리즘 라지 K1분의 라지 K2 그리고 우변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이 공통적으로 있죠. T2분의 1 빼기 T1분의 1로 해서 여기서 라지 T1일 때 K1 알고 라지 T2일 때 K2 알고 기체상수 8.31서 줄 퍼 켈빈으로 쓰는 걸 알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델타 H낫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델타 H낫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반응 엔탈피 또는 표준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값을요.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아무데나 한 군데 대입합니다. 자, 위의 식에 대입했다고 생각할까요? 위의 식에 대입을 해서요. 라지 T2일 때 라지 K2를 알죠?
또 기체상수 알죠? 기체상수 알죠? 이렇게 대입하고 나니까 미지수 뭐밖에 없습니까? 델타 S 낫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 델타 S 낫이라고 하는 것, 즉 표준 엔트로피 변화값도 궁극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나요? 서로 다른 두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식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델타 H날 값을 구할 수 있고 델타 H날 값을 이 식이든 대입하게 되면 또 델타 S날 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145쪽에 보면은 클라우시ус 클라페론식이 직선 그래프입니다. 그때 기울기는 항상 음의 기울기입니다. 146쪽을 봤더니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아레누스식이 또 항상 직선 그래프면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146쪽 아래쪽을 봤더니 델타 H0 값과 델타 S0 값에 관한 이 식은요. 발열 반응이면 양의 기울기, 흡열 반응이면 음의 기울기, 그리고 로가리즘 K라고 하는 것을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음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이 Y축 절편값이 음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Y축 절편값이 양수값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습하는 문제를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풀어보는데 147쪽을 보십시오. 147쪽. 클라우시우스 클라페론식을 이용해서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을 T분의 1로 놓고요. Y축을 로가리즘 증기압력으로 나타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증발, 즉 몰 증발열 마이너스 그리고 R로 나누는 이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직선 그래프에서의 경량을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델타 H 값은 궁극적으로 응집력과 상관이 있죠. 액체 분자, 동일한 액체 분자간 인력을 응집력이라고 하고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집니다. 응집력이 크면 클수록 몰 증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양수값인데 이 값이 더 커지죠. 이 값이 더 커지면은 기울기가 분명히 음의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절대값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의 절대값 자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나타나 있는 물질을 봤을 때 A보다 B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고 B보다 C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고 C보다 D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죠. 따라서 D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액체 분자 간, 동일한 액체 분자 간 인력인 응집력이 크고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날 테고 그리고 몰 기화열, 다른 말로 몰 증발열이 더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기억, 동일한 조건에서 증발 엔탈피가 가장 큰 물질은 누구라고요? T이죠. T인데 여기서는 A라고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니은, 에탄올이 B라고 한다면은 에탄올 C2H5OH 에탄올이 B라고 하면은 CD는 에탄올보다 응집력이 더 큰 게 되겠죠. A는 어때요? 에탄올보다 응집력이 더 작은 거. 그때 디에틸 에테르는 뭘 거냐? 디에틸 에테르는 에탄올보다 인력이 더 작기 때문에 바로 A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C 또는 D라고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 내용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T급 동일한 조건에서 분자 간의 인력인 응집력이 가장 큰 물질은 누구라고요? 바로 D에 해당이 되죠. 맞습니다. 이 예제 문제에서는 T것의 내용만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답이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48쪽을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액체가 아닌 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체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운동성이 없어요. 한 입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입자들과 3차원적으로 강한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차원적으로 강한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입자들의 배열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결정성 고체라고 하고 입자들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것을 비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결정성 고체를 줄여서 두 글자로 결정이라고 하죠. 비결정성 고체를 줄여서 비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결정이라고 하면은요, 3차원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비결정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나타나 있는 구조이죠.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100% 완전 결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디펙트가 있기 마련이더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고체 결정이다 또는 결정성 고체라 라고 하면은 결정성이 굉장히 높은 고체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비결정성 고체인 경우도요. 완전히 100% 비결정, 완전히 무질서한 경우는 보통 드물더라. 게다가 약간이나마 결정성, 이 입자들의 배열이 질서정연한 그 거동을 약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십시오. 결정성 고체나 비결정성 고체를요, 용융을 시켜가지고 액체로 만들었어요. 자, 액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속도로 냉각시키냐에 따라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때 빨리 냉각을 시키면은 비결정성 고체가 얻어지고요. 천천히 냉각을 시키면은 결정성 고체가 얻어집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저학년인 남학생들은 굉장히 활동성이 높잖아요. 그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그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야구를 한판 하고 들어가요. 우리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시간이면은 화장실 갔다 오기도 모자라는 시간,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다닐 텐데 정말 액티브하죠.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남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놀고 있고 아직도 쉬는 시간이 시작된 지 3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7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생님이 달려오면서 얼음! 하면서 얼음놀이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규칙한 방향으로 오만 이 액티브한 활동들을 다 하면서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의 배열이 지금 질서정연할까요? 무질서할까요? 굉장히 무질서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냉각을 시켰다는 것은 갑자기 그 활동성이 있는 분자들한테 운동 에너지를 빼앗아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3분 뒤에 종이 칠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3분 뒤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3분이 지나기 전에 한 2분 또는 2분 30초, 2분 40초 지날 때까지 학생들은 여유롭게 어때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선생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또는 교장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순회를 하기 전까지 자기 자리에 돌아갔을 때 무질서하던가요?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앉아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냉각을 시켰다는 것은 그 입자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빼앗는데 운동 에너지를 이 천천히 빼앗는 거예요. 그때 입자들은 가능한 한 어떤 배열로 가게 되냐면은 인력은 최대화되고 반발력은 최소화가 되는 가장 안정한 배열로 가게 되고 그 배열 구조가 바로 질서정연한 구조인 결정 구조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 용융 상태에서 빠르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온도를 낮춰버려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빼앗으면은 마치 액체처럼 불규칙한 배열 상태인 비결정성 고체가 되고 천천히 냉각을 시키면은 입자들 간에 충분히 거리가 가까우면서 또 입자들 간에 너무 거리가 가깝지 않도록 적당하게 질서정연한 배열인 결정 구조를 이루더라는 거죠. 그리고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이렇게 딱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용융 상태의 SiO2 상태인데 여기서 빠르게 냉각을 시키면은요, 미처 자기가 질서정연한 배열로 가기도 전에 운동 에너지를 표면부터 뺏기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과냉각 상태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국 비결정성 고체로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비결정성 고체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융 상태의 SiO2에다가 천천히 열을 빼앗아 가면은 여러분들 상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피가 크게 감소가 돼요.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되면서 부피가 크게 감소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는 거의 100% SiO2 고체가 됐죠. 그리고서 거의 부피가 비결정성 고체보다는 작은 상태에서도 온도가 또 낮아짐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구분해서 만드는 방법은 두 개 모두 용융 상태, 즉 액체 상태에서 놔두고 난 다음에 빨리 냉각시키느냐 천천히 냉각시키느냐.
빨리 냉각시키면은 자기가 질서정연한 배열되기도 전에 또는 가장 포텐셜이 낮은 상태에 안정한 상태가 되기도 전에 운동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액체처럼 랜덤한 배열 상태, 천천히 열을 빼앗으면, 즉 천천히 온도를 낮추는 냉각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장 포텐셜이 낮은 상태로 가면서 충분히 열을 뺏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정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자, 결정성 고체는요,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같지가 않더라라고 해서 비등방성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비결정성 고체는 방향에 상관없이 이 성질이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등방성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럼 왜 비결정성 고체가 등방성이고 결정성 고체가 비등방성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기 위해서 전교생이 이렇게 조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각 반마다 행과 열을 잘 맞춰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어요. 그때 이 학생들이 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이 입자들이 빛과 서로 인터랙션 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빛이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또는 빛이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빛이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빛이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될 때 빛하고 만나면서 간섭하는 입자 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입자들의 배열이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가게 되면 여기 처음 한 개 인터랙션하고 그 다음에 한참 인터랙션 안 하다가 요 정도 왔을 때 또 어때요? 인터랙션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 입자들이 더 많이, 또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입자들이 더 많이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입자들이 빛과 인터랙션 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결정입니까? 비결정입니까? 오히려 질서정연할 때 저렇게 방향에 따라서 인터랙션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되면은요, 입자들의 배열이 완전히 무질서해요. 완전히 무질서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빛이 이렇게 직진할 때 거리, 이렇게 직진할 때 거리, 이렇게 직진할 때 거리, 똑같은 거리만큼 갈 때 평균적으로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예, 오히려 입자들의 배열이 무질서할 때 빛과 인터랙션하는 입자들의 평균적인 계수가 같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차피 빛은 그 물질층을 통과할 때 한참 긴 구간을 통과하게 되고, 오히려 무질서할 때 평균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계수만큼 인터랙션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항상 그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대표적으로 빛의 굴줄들이 같아요. 빛의 굴줄들이 같으면 어떤 외관적인 성질이 나타납니까? 투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비결정성 고체는 투명하다. 그것은 빛에 들어오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또는 이 물질을 어떤 식으로 돌려놓더라도 상관없이 똑같은 거리만큼 갈 때 그 똑같은 비슷한 성질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등방성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구분하는 이 몇 가지 기준들이 있죠. 결정성 고체는 입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기 때문에 입자들의 배열을 끊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평균적인 에너지가 항상 비슷하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녹는 점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녹점이 250도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물질은 거의 녹점이 250도죠. 그 다음에 결정성 고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교장 선생님이 전교 조회하는 거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입자들의 배열이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무슨 성질이 나타나더라고요? 비등방성이 나타나죠.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건 주로 물리적인 성질인데, 이 단단한 정도, 굴절률,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 이런 것들이 방향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결정성 고체는요, 입자들의 배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천차만별이에요. 녹는 점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빛의 성질과 관련된 굴절률이라든지 또는 전기 전도도라든지 열 전도도 같은 많은 물리적인 성질들이 방향에는 상관없이 거의 이 성질이 같게 나더라. 그래서 등방성의 성질이 나타나고, 여러분 등방성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빛의 굴절률이 방향과는 상관없이 같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 투명하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주위에 이 고체 물질 중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결정이죠. 여러분 유리 투명하죠?
그러니까 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Si, 규소와 산소의 배열이 어떻다고요? 불투명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배열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의 문을 열면은 그 냉장고 안에 뭐가 많아요? 예, 이런저런 그릇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들 중에서도 비교적 투명한 그릇이 있고 약간 투명한 그릇이 있고 그리고 불투명한 그릇이 있고 아주 불투명한 플라스틱 그릇들이 있는데 불투명할수록 그 플라스틱 입자들의 배열이 어떻다고요? 질서정연해요. 그 다음에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그 플라스틱의 입자 배열이 어떻다고요? 무질서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병, 페트병, 삼단수병 다 페트병이잖아요. 페트병은 어때요? 투명하죠. 왜 투명할까요? 입자들의 배열이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9쪽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석영과 실리카 유리는 모두 SiO2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 SiO, Si 골격을 가지는 석영과 실리카 유리의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하면은요, 이 유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비결정을 의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SiO2를 석영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입니다. SiO2 고체인데 이것이 석영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정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단면이 어떻게 모식적으로 나타납니까? 왼쪽을 봤더니 석영, 오른쪽을 봤더니 실리카 유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석영을 보면은요, 여기 새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좀 크게 표시가 되는 것이 산소고, 규소가 원래 산소보다 주기가 더 커서 원자 반자름은 크지만 여기서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가 몇 개 있습니까? 6개죠. 산소도 6개.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 6개, 산소 6개.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 6개, 산소 6개.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 6개, 산소 6개. 이렇게 하면서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와 산소 개수가 똑같고 이거는 보지 않아도 입자들의 배열이 굉장히 질서정연한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리카 유리를 보니까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가 있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의 고리 구조 안에 규소가 몇 개? 6개로 저렇게 규소의 개수가 한 고리 구조 내에서 차만별로 달라졌다는 것은 입자들의 배열이 이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래서 석영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정연한 구조니까 결정 구조고 실리카 유리라고 하는 것이 이 그물 코 형태의 고리 구조마다 규소 원자수가 다르고 산소 원자수가 다르니까 이것은 비결정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과 비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죠? 이 그림상을 볼까요? 이 그림상에서 온도가 비교적 높은 이 상태가 SiO2 용융 상태였어요. 또는 액체 상태라고 해도 됩니다. 그때 천천히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변화가 되죠. 뭐가 만들어져요? 네, 이때는 결정성 고체가 만들어져요. 천천히 냉각시켰다는 것은 입자들의 포텐셜이 가장 낮은 상태가 되면서 인력은 극대화 그리고 반발력은 최소화되는 입자들의 배열이고 그때는 입자들의 배열이 평균적으로 가까워요. 입자들의 배열이 평균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비교적 작죠. 그 다음에 SiO2 용융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 표면에서는 열을 뺏기지만 내부까지 열을 쉽게 뺏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관행각 상태라고 하는데 관행각 상태를 거쳐서 결국 운동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다 뺏겼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고체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을 비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석영과 유리를 보세요. 석영을 보더라도 규소 1개가 산소 하나, 둘, 3개와 결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리카 유리를 보더라도 규소 1개가 산소 하나, 둘, 3개와 저렇게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규소라고 하는 것은요 14족 원소 그리고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원소입니다. 이 규소는 3주기 원소이고 산소와 효율적으로 파이 결합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모든 규소는요 산소와 단일 결합을 하면서 무슨 구조? 정 3인체 구조를 잘 생성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이것을 단면 구조로 해서 딱 보게 되면은 여기를 잘라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딱 보면은 규소 1개 그리고 이 규소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산소 3개가 이루는 평면삼각형의 중심에 규소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위에서 파서 산소 3개, 규소 1개라고 해서 이게 평면삼각형 구조고 규소가 산소 3개 결합하는 거 사실은 규소가 산소 4개와 결합하고 있어요. 규소가 산소 4개와 결합을 하고 있죠. 기억. 석영의 각 규소 원자는요, 3개의 산소가 아니라 4개의 산소 원자와 결합합니다. 기억의 설명은 틀렸어요. 니은. 구간 A에서 B까지는 무슨 구간? 관행각 구간이죠. 관행각 구간이고, 이때는 관행각 액체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용융 SiO2에서 온도를 너무 빠르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SiO2, 지금 용융 상태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열을 빼앗아가요. 열을 빼앗아가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열을 뺏기면서 이 표면만 자기가 운동 에너지를 있기 때문에 굳어버리겠죠? 근데 너무 빠르게 열을 빼앗아가니까 표면에 열을 딱 뺏기고 안쪽에 더 열을 뺏길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안쪽의 입자들은요, 아직 자기 열을 못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쪽에 있는 것들은 무슨 상태일까요? 예, 용융 상태, 액체 상태 그대로겠죠? 또 열을 계속 빠르게 내려요. 계속 열을 빠르게 내리면은 이제 여기보다 더 안쪽에 열을 빼앗아가겠죠? 더 안쪽에 열을 빼앗아가도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어떠냐면은 내부까지 열을 천천히 뺏기는 것이 아니라 표면만 먼저 뺏기고 나서 아직 내부에는 이 액체 상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빠르게 열을 빼앗아갔다 또는 너무 빠르게 온도를 내리는 경우에는요, 내부까지 열을 충분히 뺏기지 못하고 매번 표면에 있는 것만 열을 뺏기면서 아직도 액체 상태가 남아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죠. 그래서 저걸 우리는 과냉각된 액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은의 설명을 옳아요. 과정 스몰 a부터 스몰 c, 스몰 d를 거치게 되면은 결정성 SiO2로 형성이 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예, 석영이죠. 디귿의 설명도 옳습니다. 149쪽에서 니은과 디귿이 옳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를 보면요, 10번째 섹션 단위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결정성 고체를 보면은 결정성 고체는 그 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3차원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때 그런 입자들의 배열 상태를 결정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3차원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반복 구조를 단위세포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니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정을 이루는 입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배열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화학이든 또는 전공 화학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세포의 구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이것들은 입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육면체이고 기본적으로 꼭지점 8군데만 존재하죠. 정육면체 구조를 이 도형 구조, 결정 구조에서는요, 입방체라고 표현합니다. 정육면체라고 하지 않고 입방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큐브라고 표시를 하죠. 입방체이고, 그리고 입자들이 꼭지점에만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심플 구조다. 또는 한자어로 단순 입방체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를 보세요.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입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여기 이 대각선, 그리고 이 대각선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 이 중간의 부분이 뭡니까? 바디 센터죠. 채심 위치예요.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채심의 위치까지 존재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채심 입방체라고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 구조는요, 입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꼭지점 8군데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면의 중심 위에 아래, 그리고 면의 중심 왼쪽 오른쪽, 면의 중심 그리고 앞에 뒤에 면의 중심까지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면심 입방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방체 중에서 꼭지점에만 존재하면 단순 입방체,
꼭지점 기본에다가 바디 센터까지 있으면 채심 입항체, 꼭지점 기본에다가 페이스 센터, 면의 중심까지 있으면 면심 입항체라고 하고, 실제로 입자들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입자들의 사이즈는 이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입자들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입자들과 어느 정도 외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 구조는요, 육각기둥처럼 생겼죠. 그래서 육각기둥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육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방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육방체다라고 표시를 해요. 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단순 육방체를요, 우리가 이 결정 구조를 구분하는 방식대로 할 때 조밀 구조냐 조밀 구조가 아니냐를 봤더니 이것도 조밀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육방 조밀 구조다라고 표현합니다. 육방 조밀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밀 구조냐 있냐 아니냐를 봤을 때 입방체 중에서도 조밀 구조가 있습니다. 면심 입방체가 바로 입방체를 바탕으로 한 조밀 구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입방 조밀 구조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화학의 수준 또는 전공화학의 수준까지 기본적으로 단위세포를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위세포 4가지를 배웁니다. 정육면체 입방체의 꼭지점에만 입자들이 존재하는 단순 입방체, 정육면체 꼭지점의 입자들을 꼭지점에다가 바디 센터까지 존재하면 채심 입방체, 정육면체의 입자들의 이 꼭지점에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면의 중심에까지 존재하는 면심 입방체. 그리고 육각기둥을 바탕으로 한 이 구조는 단순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육방체인데, 조밀 구조를 바탕으로 하면 이거를 우리가 육방 조밀 구조. 이 구조는 입방체를 바탕으로 한 조밀 구조이기 때문에 입방 조밀 구조라 하죠. 자, 입방체는 큐브 구조예요. 단순하면 심플 큐브 구조. 채심 입방 구조하면 바디, 그리고 센터드 큐빅 구조. 채심이니까 바디 센터드죠. 면심 입방 하면은 페이스 센터드 큐빅 구조, FCC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방 조밀 구조는 우리가 육방 조밀 구조, 헥사고널 클로지스트 팩트 구조라고, 입방 조밀 구조는 큐빅 클로지스트 팩트 구조라 해서 각각 HCP, CCP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약자로 많이 쓰는 것이 BCC 구조와 FCC 구조, 그리고 HCP 구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51쪽에 보니까 이제 조밀 구조, 밀집 구조, 최밀 구조, 최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은 클로지스트 팩트 구조, 가장 가깝게 입자들이 패킹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입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인접한 입자들하고는 이렇게 외접하면서 존재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심플하게 저 입자들을 작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입자들이 가장 가까이 다른 입자들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오면서 밀집 구조, 조밀 구조를 이룰 때는 어떤 게 더 조밀 구조냐? 자, 첫 번째 2차원적인 조밀 구조를 봅시다. 이 구조에서는 가로, 세로가 가제를 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 이 입자들이 한 개에 놓이고 그 다음에 입자가 어떻게 돼요? 앞에 놓인 입자의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입자들도 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빈틈이 많은데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게 되니까 빈틈이 적죠.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조밀한 구조입니다. 또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 입방 구조라든지 채심 입방 구조의 경우에는 절대로 조밀한 구조가 3차원적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죠. 이 2차원적인 조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봅니다. 입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바탕으로 해서 사이사이로 입자들이 들어가죠. 사이사이로 입자가 들어가서 여기에 입자가 놓이면은 이 바로 옆에 못 넣어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다음으로 가야 되죠. 또 여기 입자 넣으면 여기 못 놓이죠. 여기 입자 넣으면 여기 못 놓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다음 구조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는 입자들이 하나, 둘, 세 개 사이에 이렇게 딱 놓이면은 그 옆에 구조는 바로 입자들이 부딪히게 되면 넣을 수가 없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음 구조, 그리고 다음 구조.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그 조밀 구조를 3차원적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152쪽에 보니까 3차원적으로 조밀 구조를 이루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